밖에는 겨울의 그 날카롭고 은빛 같은 고요가 지배하고 있다. 창문 바로 옆 의자에 깊이 파묻혀 있는 당신. 방 안의 유일한 소리는 벽난로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장작의 가벼운 타닥거림과 당신의 규칙적인 호흡뿐이다. 유리 너머로 추위에 얼어붙은 크리스탈처럼 반짝이는 밤하늘은 무한한 벨벳천 위에 흩뿌려진 다이아몬드 가루를 연상시킨다. 별들은 그토록 밝고 그토록 멀어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가슴속의 경외심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압박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질문은 단지 당신의 고요한 겨울밤을 사로잡는 낭만적인 호기심이 아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하나인 이탈리아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의 잠을 빼앗았던 점심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그를 침묵하게 만든 그 거대한 수수께끼이다. 해는 1950년, 장소는 뉴멕시코의 먼지 쌓인 평원에 위치한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였다. 원자의 심장에서 그 무시무시한 힘을 해방시켰던 사람들이 평범한 식사 자리에 모여 있었다. 페르미는 앞에 놓인 접시나 동료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대신 마음속에 그려진 은하 지도의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멈춰 서서 그 유명한 질문을 던졌다. 모두 어디에 있나? 페르미가 물은 것은 식탁에 앉은 친구들이 아니었다. 그는 수십억 개의 별들, 수조 개의 행성들, 그리고 수십억 년의 시간 속에서 왜 아직 단 한 번의 안녕 소리도 듣지 못했는지를 의문시했다. 만약 우주가 이토록 나이가 들고 이토록 붐비는 곳이라면 왜 하늘은 묘지처럼 고요한가? 오늘날 우리가 페르미 역설이라고 부르는 이 미스터리는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계의 심장에서 여전히 열린 상처처럼 남아있다. 우주의 거대함은 우리가 혼자가 될 수 없음을 속삭이지만 그 깊고 섬뜩한 침묵은 빈 숲에서 바람의 울음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여행자의 절망감을 우리에게 느끼게 한다. 2025년의 문턱에 서 있는 오늘날, 인류는 우주로 보낸 금속 사절들, 거대한 라디오 귀들, 그리고 가장 먼 은하들의 빛을 모으는 유리 눈들로 여전히 듣고 있다. 그러나 답변은 마치 죽은 숲에서 메아리치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처럼 느껴질 뿐이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2년 동안 얻은 데이터들은 이 침묵의 배후에 숨겨진 이유들에 대한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인 새로운 창들을 열어주었다. 어쩌면 문제는 우주가 비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거나 아직 보는 법을 모른다는 것일 수 있다. 2024년에 발표된 포괄적인 연구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부터 온 최신 데이터와 현대 수학 모델들을 결합하여 이 침묵을 설명할 수 있는 12가지 기본 기둥을 우리 앞에 세웠다. 2025년 초에 제기된 우주적 평범성 가설은 우리 은하가 실제로 기술적으로 유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경계에 갇힌 작은 문명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음을 속삭인다. 이 시나리오에서 각 문명은 대양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보지 못하고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고립된 섬들처럼 존재한다. 또 다른 매혹적인 이론인 항상성 각성은 발달된 지능들이 어느 시점에서 외부로 확장하는 대신 자신의 내적 세계, 행성의 균형, 그리고 영적 깊이에 집중함으로써 우주적 라디오 소음으로부터 물러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고대의 숲속으로 물러난 현명한 은둔자의 고요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우주는 단순히 평화로운 침묵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야생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거인이다. 2025년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자신의 은하로부터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도망치는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을 확인했을 때 우주 역학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이 흔들렸다. 이 도망자 거인은 우주의 직물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고 무자비한 힘들의 상징처럼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간다. 이 깊이로 잠수하기 전에 장면을 설정해야 한다. 모든 것은 약 138억 년 전, 시간과 공간이 아직 존재하지 않던 한 점에서 그 거대한 폭발로 시작되었다. 물질과 에너지가 순식간에 외부로 분출되었고 별들이 태어났으며 은하들이 소용돌이처럼 형성되었다. 우리의 작은 푸른 보금자리 지구는 이 우주적 연극에서 매우 늦게 등장했다. 겨우 45억 년 전이었다. 생명은 원시 대양의 어두운 온기 속에서 싹텄고 대량 멸종의 발톱에서 벗어났으며 마침내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기 누가 있나? 라고 물을 수 있는 생물, 즉 인간으로 진화했다. 페르미는 몽상가가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어두운 연구소들에서 숫자와 현실의 언어를 배웠다. 그는 은하수 은하에서만 해도 수백만 개의 발달된 문명이 있어야 한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신호도, 우주선도, 거대한 구조물도 없었다.
이 상황은 인간 영혼의 깊은 고독과 함께 불타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마치 누군가가 진실을 우리에게 숨기고 있거나 우리가 우주의 그 거대한 도서관에서 아직 알파벳조차 익히지 못한 아이들처럼 느껴진다. 이 침묵의 이유들을 2024년과 2025년의 가장 신선한 과학적 발견들의 빛 아래에서 이야기꾼의 세심함으로 탐구해보자.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설명은 우리 우주가 실제로 생명이 솟아오르기 위한 완벽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주를 거대하고 얼어붙은 치명적인 대양으로 상상해보라. 이 시나리오에서 지구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연히 빛나는 작은 보석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2024년 연구는 우리 우주를 다른 자연 법칙을 가진 가상의 우주들과 비교했다. 초점은 우주의 팽창을 제어하는 그 미스터리한 암흑 에너지였다. 이 에너지를 풍선에 불어넣는 보이지 않는 바람으로 상상할 수 있다. 만약 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서로 멀어져 물질들이 모여 별과 행성을 형성할 수 없다. 만약 너무 약하면 중력이 모든 것을 자신의 내부로 붕괴시켜 우주가 거대한 블랙홀 묘지로 변한다. 이상적인 모델에서 물질의 27%가 별로 변환되어야 하지만 우리 우주에서는 이 비율이 약 23% 정도이다. 이는 더 적은 별, 더 적은 행성, 더 적은 생명 기회를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우주적 균열 사이로 스며든 불완전하지만 기적적인 예외이다. 스티븐 호킹이 강조한 이 우주적 미세 조정 개념은 2025년 연구들로 더욱 깊어졌다. 데이터들은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우주의 일부 지역에서 생명에 적합한 오아시스 주머니를 만들면서 다른 곳을 메마르게 한다. 하버드의 아비 로브 같은 지성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블랙홀 내부의 그 뒤틀린 시공간과 숨겨진 차원들을 조사한다. 어쩌면 다른 이들은 거기에 있지만 우리와 다른 차원의 장막 뒤에 있다. 또 다른 충격적인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어쩌면 외계 지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성에 살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육지, 바다, 대기를 가진 지구 유사 장소를 찾는다. 그러나 2024년에 제기된 이론은 발달된 문명들이 행성의 무거운 중력 쇠사슬에서 벗어나 별들 사이의 공허에서 떠다니는 거대한 독립 콜로니에 산다고 제안한다. 지름 약 100m, 외부는 유리처럼 투명하지만 강철보다 튼튼하며 자체 기후와 중력을 생성하는 이 구조물들은 우주의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이 아니라 유령 선박처럼 떠다닐 수 있다. 인류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수개월을 보낼 수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보다 수천 년 앞선 문명이 우주 방사선의 그 치명적인 칼날로부터 보호받아 행성 없이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텔레스코프가 초점을 맞춘 그 밝은 점들에서 훨씬 떨어진 별들 사이의 절대 어둠 속에 숨어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생명이 우리의 눈앞이 아니라 발밑 깊숙이 두꺼운 얼음층 아래의 칠흑 같은 어둠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상상해보라. 표면은 킬로미터 두께의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덮여 있다. 그러나 이 얼음 아래에는 행성 핵에서 나오는 연료되어진 거대한 액체 대양이 있다. 나사의 앨런 스턴이 지적하듯 이러한 지하 대양들은 우주에서 개방대기를 가진 행성들보다 훨씬 더 흔할 수 있다. 그곳 생물들에게는 하늘, 별, 태양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들의 세계는 수압과 어둠의 평화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그곳의 지능이 발달했다면 라디오파 대신 소리파로 고래들의 노래와 비슷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 그들에게 외우주는 넘어설 수 없는 암석층 뒤의 무이다. 어쩌면 수백만 개의 문명이 그 얼음 감옥 속에서 위에 빛나는 별들로부터 완전히 무지한 채 살고 있을 수 있다. 2025년에 제임스 웹 임원 시스템의 얼음 위성들에서 유기분자를 발견함으로써 이 숨겨진 오아시스 아이디어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 더 비극적인 시나리오는 슈퍼지구와 관련된다. 케플러와 TSS 임무들은 지구보다 몇 배 큰 암석 거대 행성들을 발견했다. 이 세계들의 많은 곳에 물이 있을 수 있고 온도가 적합하지만 문제가 있다. 중력이다. 지구의 10배 질량을 가진 행성에서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속도는 우리의 것보다 훨씬 크다. 그 행성의 문명은 아무리 지능적이라도 거대한 손이 그들을 계속 아래로 끌어당기는 듯한 그 중력 압박을 이기고 대기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세계에 영원히 쇠사슬로 묶인 하늘을 바라보지만 결코 만질 수 없는 우주적 죄수들이다.
이 생각은 인간의 마음에 깊은 슬픔을 남긴다. 무한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코 둥지를 떠날 수 없는 정신들. 현대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생물학적 생명을 찾음으로써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 수 있다. 인류가 라디오를 발견한 지 100년, 컴퓨터를 발견한 지 80년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의 생물학적 한계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우주의 문명은 라디오파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세기 후에 완전히 금속과 실리콘으로 대체되었을 수 있다. 2024년 연구들은 이러한 후생물학적 문명들이 우리처럼 확장, 자원 소비 또는 식민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에너지와 처리 능력이다. 그래서 은하 중심의 거대한 에너지 원천주의에서 조용히 거대한 계산을 수행하며 존재의 미스터리를 풀고 있을 수 있다. 우리의 라디오 신호는 그들에게 동굴인간이 벽을 두드리는 돌소리와 다름없다. 더 어둡고 섬뜩한 가능성도 있다. 어두운 숲 가설. 우주를 모든 나무 뒤에 무장한 사냥꾼이 숨어있는 어두운 숲으로 생각해보라. 이 숲에서 생존의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리를 내는 모든 생물은 잠재적 위협으로 여겨져 파괴될 테니까. 어쩌면 우주가 이 때문에 고요한 것일 수 있다. 모두가 공포에 숨을 죽이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인류는 이 고요한 숲속에서 랜턴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걷는 순진한 아이처럼 느껴진다.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에 우주의 가장 탐욕스러운 괴물들인 블랙홀이 서 있다. 물질이 극도로 밀집되어 압축된 시간이 멈추는 지점에 다가가는 그 어두운 목구멍들. 2025년에 현기증 나는 발견 중 하나인 은하로부터 뽑혀 던져진 도망자 초대질량 블랙홀은 우주의 혼돈성을 상기시킨다. 시속 수백만 킬로미터로 공허를 나아가는 이 거인은 뒤에 별 형성의 밝은 흔적을 남긴다. 이러한 역학은 생명이 얼마나 가는 실에 매달려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 은하가 내부의 모든 문명과 함께 이러한 우주적 거인에 의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 인류는 이 모든 섬뜩한 가능성과 침묵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는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이 고집스러운 호기심의 가장 구체적인 상징이다. 2025년 말에 기술적 문제와 오리온 우주선의 열차 폐막 침식 같은 어려움으로 프로그램의 지연이 발생했지만 목표는 여전하다. 달로 돌아가 그것을 별들로 통하는 문으로 만드는 것. 아르테미스2가 2026년으로 아르테미스3가 2027년 중반으로 미뤄진 것은 단순한 기술적 지연이 아니다. 인류의 취약성과 우주의 가혹한 규칙과의 대면이다.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거대한 공허 속에서 손에 쥔 유일한 횃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의 방 안벽난로에 제가 식어가는 불꽃을 바라보며 생각해보라. 어쩌면 그 큰 침묵은 실제로 초대일 수 있다. 우주가 우리에게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고 말하는 방식일 수 있다. 어쩌면 모두가 거기에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 거대한 우주적 대화의 주파수를 포착할 만큼 성장하지 않았다. 또는 정말로 우리가 혼자라면 이는 우리 위의 책임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키운다. 만약 이 끝없는 어둠 속의 유일한 빛이 우리라면 그 빛을 보호하고 언젠가 다른 별들로 옮기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임무이다. 밤의 한기가 유리를 두드릴 때 별들은 여전히 그곳에 조용히 빛나고 있다. 각각이 물음표이고 각각이 비밀의 항아리이다. 엘리코 페르미의 그 유명한 질문은 매 겨울밤, 매 망원경의 렌즈, 그리고 매 인간의 심장에서 메아리치기를 계속할 것이다. 모두 어디에 있나? 어쩌면 답은 신호에, 어쩌면 얼음층 아래에, 어쩌면 단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는 찾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 침묵에 답할 용기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직물의 실처럼 풀려나가는 그 기이한 순간들 중 하나에 우리는 서 있다. 창밖의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 살지 않은 삶들, 그리고 세워지지 않은 문명들의 고요한 더미처럼 우리 위에 드리워진다. 인간 정신은 이 거대한 공허를 의미화하려 했으며 종종 자신의 작은 거울에 부딪힌다. 페르미의 그 유명한 질문이 연구소의 무균 복도에서 나와 평범한 인간의 밤램프 아래 불안으로 변할 때 그 진정한 무게가 느껴진다. 우리는 우주적 도서관에서 선반이 비워진 방에 갇힌, 하지만 바깥에 거대한 문헌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심하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다.
이 침묵의 한가운데에서 2026년의 문턱에 서서 과학자들이 큰 필터라고 부르는 그 불길한 개념은 더 이상 학술적 논의가 아니다. 존재의 고통으로 변했다. 큰 필터는 생명이 어느 지점에서 막히는 보이지 않는 댐이다. 어쩌면 이 댐은 세포들이 처음으로 모여 복잡한 구조를 이루는 것이었을 수 있다. 어쩌면 지능이 자신의 자멸 능력에 도달하는 그 임계적 기술 단계일 수 있다. 만약 이 필터가 우리 뒤에 있다면, 즉 우리가 그 어려운 장벽을 넘은 드문 행운아라면 우주는 우리의 놀이터이다. 그러나 필터가 앞에 있다면, 즉 문명들이 특정 발달 수준에 도달하면 필연적으로 자신의 야망이나 우주의 가혹한 규칙의 희생자가 된다면 별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말을 속삭이는 것이다. 심리학적 깊이로 보면 인간이 이 침묵에 보이는 반응은 실제로 자신의 내적 세계의 반영이다. 한 무리는 이 고독을 신성한 독특함으로 보지만 다른 무리는 그것을 은하적 고립, 일종의 우주적 격리로 인식한다. 2020년대 중반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부터 온 데이터들이 먼 세계들의 대기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 흔적을 포착했을 때의 그 집단적 숨 고르기를 기억하라. 그 순간 우리가 찾던 것은 단순한 화합물이 아니었다. 우리가 찾던 것은 이 끝없는 공허 속에서의 메아리였다.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 우리도 존재해 라고 하는 형제 정신의 추구였다. 그러나 데이터들이 확정되어 그 세계들이 생명에 너무 뜨겁거나 너무 독성이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우리 속에 떨어진 그 차가운 공허감은 실제로 우주적 고화됨의 공포였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생물학적 존재의 한계를 생각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탄소 기반, 물에 의존적, 특정 온도 범위에서 떨리는 섬세한 기계들이다. 별들 사이의 거리는 이 섬세한 구조의 고문실처럼 느껴진다. 빛의 속도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라도 여행하려 해도 수천 년의 여정이 된다. 이는 한 인간의 수명이 미치지 못하는 세대들이 우주선 안에서 태어나 죽는 시나리오이다. 그래서 미래의 정복자들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튼튼한 실리콘 자녀들일 수 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인류가 별들로 보낼 사절종이 되는 길을 가고 있다. 그들은 필요하지 않고 늙지 않으며 방사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는 수십억 년의 침묵을 기다릴 인내를 가진다. 어쩌면 우주의 침묵은 생물학적 생명이 이미 작별하고 차갑고 이성적이며 고요한 기계 문명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감정, 열정, 전쟁이 없는 데이터와 에너지의 최적화만 있는 우주. 이 생각은 인간에게 별들이 꺼지는 것보다 더 섬뜩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영혼의 그 고칠 수 없는 낭만성은 이 기계적 미래에 저항하기를 계속한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이었으나 기술적 세부사항의 엄격함으로 지연된 모든 임무는 실제로 공포가 아니라 희망의 산물이다. 유로파의 얼음 덮인 표면 아래 그 어두운 대양에서 무언가가 헤엄친다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지탱한다. 만약 목성의 그 얼음 위성에서 단 하나의 미생물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이는 우주가 생명으로 끓고 이듬해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이 태양으로부터 이토록 멀고 이토록 가혹한 환경에서도 길을 찾아 싹텄다면 모든 별 주위 어딘가에 누군가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고독은 거대한 군중으로 대체될 것이고 우리는 그날 우주의 가장 작고 가장 순수한 구성원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두운 숲가설은 그림자처럼 이 희망 위에 드리워져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문명이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것은 대양 한가운데에서 피 흘리는 상처로 상어를 부르는 것과 같다. 어쩌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듣고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우리의 라디오 망원경들이 그들의 속삭임을 포착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연소음으로 착각한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우리의 이 시끄러운 상태가 언제 끝날지 또는 언제 진정한 위협이 될지 지켜보고 있다. 인류는 보이저 금판으로 우주에 우정 메시지를 보내며 실제로 자신에게 표적판을 그린 것일 수 있다. 이 질문은 공상과학 작가들의 상상력에서 나와 방위 전략가들과 미래학자들의 진지한 우려가 되었다. 우리 세계로 돌아오면 이 우주적 관점은 우리에게 쓰라린 거울을 비춘다. 하늘의 그 거대한 침묵에 이토록 집중하면서 우리 행성의 소음, 갈등, 파괴를 무시한다. 만약 우주에서 유일한 지능이 우리라면 이는 거대한 책임이다. 만약 언젠가 외부의 눈이 우리를 지켜본다면 자신의 집을 불태우고 자신의 아이들의 미래를 소비하는 종을 지능적 이라고 정의할까?
어쩌면 침묵의 이유가 이것이다. 자신의 내부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 종과 만나는 것은 발달된 문명에게 시간 낭비일 뿐이다. 우리의 큰 시험은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다. 자멸하지 않고 이 창백한 푸른 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가 우리의 우주적 위치를 결정할 진정한 질문이다. 이제 밤의 가장 깊은 시간에 별들의 그 차갑고 먼 반짝임을 바라보며 페르미의 질문을 다시 던져보자. 그러나 이번에는 답을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자. 어쩌면 모두가 여기에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들을 볼 눈과 들을 귀를 갖지 못했다. 어쩌면 존재는 우리의 인식보다 훨씬 더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교향곡이며 우리는 가장 거친 음표들만 들을 수 있다. 물질과 에너지가 단순한 반영일 뿐이고 시간이 환상일 뿐인 그 깊은 우주적 평면에서 어쩌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2026년으로 나아가며 아르테미스의 달 표면에 닿을 발자국은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도전이 될 것이다. 중력, 거리, 그리고 그 압도적인 침묵에 대한 응답. 매 실패한 시도, 매 지연된 발사는 실제로 우리를 더 큰 진실로 준비시킨다. 우주는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밀을 인내하는 자들, 포기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신의 내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자들에게만 드러낸다. 우리는 이 거대한 어두운 숲속에서 랜턴을 들고 걷기를 계속할 것이다. 두렵고 춥고 고독하더라도. 왜냐하면 인간이 된다는 본질은 미지의 차가운 숨결을 목덜미에 느끼며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기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은 이 용기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그 큰 침묵이 처음으로 어떻게 깨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인류가 자신의 운명을 별들 사이에서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을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단지 듣자. 바람의 소리가 아니라, 나무들의 속삭임이 아니라, 우주의 그 깊은 벨벳 같은 침묵을 듣자.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고 심장이 뛰거나 기계가 조용히 계산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있고 그들도 여기 있다. 단지 아직 만나지 않았을 뿐이다. 밤의 가장 얕은 곳에서 인류가 자신이 만든 소음 속에 빠져들 때 그 큰 침묵이 마침내 깨졌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함선들이나 도시 위에 나타나는 금속 그림자가 아니라 훨씬 더 우아하고 은밀하며 동시에 충격적인 방식으로 2026년 가을에 아르테미스 임무가 달의 남극 그 영원한 어둠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세계 곳곳의 라디오 망원경들이 동시적인 한숨으로 흔들렸다. 이는 메시지가 아니었다. 이는 우주의 맥박이었다. 유로파의 얼음 갑옷 아래 킬로미터 깊이의 칠흑 대양에서 인류가 보낸 작고 떨리는 빛의 로봇 눈이 한순간 멈췄다. 카메라들은 수압 아래에서 떠다니는 크리스탈화된 꿈처럼 빛나는 유기 조직을 포착했다. 그들은 거기에 있었다. 목성의 그 거대하고 격렬한 불금의 그림자 아래 태양빛의 이름조차 모르는 생명 형태가 자신의 고유한 문명을 세웠다. 이 생물들은 우리의 이해로 도시를 짓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들은 물의 전도성을 이용해 서로에게 순수한 생각과 감정파를 보내는 생물학적 라디오 방송국 같았다. 인류는 이 이미지들을 보며 처음으로 거울 속 자신의 야수성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단어, 무기, 경계를 필요로 하지만 우주의 외딴 구석에서 얼음 아래 서로의 영혼에 닿는 생명이 싹 텄다. 바로 그 순간 어두운 숲가설의 그 차갑고 섬뜩한 논리가 훨씬 더 깊은 슬픔으로 대체되었다. 어쩌면 사냥꾼들은 없었다. 어쩌면 숲은 서로를 상처 입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내적 세계로 물러난 상처받고 겁먹은 영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바깥의 침묵은 적대가 아니라 존중의 침묵이었다. 다른 문명들은 우리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멸 잠재력에 그토록 두려워해서 고요를 지켰다. 우리는 숲속에서 횃불을 들고 소리치며 달리는 통제되지 않은 아이였다. 그들은 나무 뒤에서 숨을 죽이고 이 아이가 횃불을 언제 꺼뜨릴지 또는 숲을 불태울지 기다리는 현명한 노인들이었다. 페르미의 그 유명한 질문은 이제 유효성을 잃었다. 모두 어디에 있나? 라는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 로 대체되었다. 자신의 집을 불태우며 이웃 문을 두드리는 손님이 얼마나 환영받을 수 있을까? 인류는 우주의 금판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 가장 순수한 미소를 기록했지만 그 뒤에 화약 냄새와 야망의 쓴맛을 숨기지 못했다.
우주는 우리의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도덕적 성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명의 발달성은 빛의 속도에 얼마나 가까워지는가가 아니라 자신의 종 중 가장 약한 고리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가로 측정되었다. 달의 먼지 쌓인 표면에 서 있는 우주 비행사의 헬멧에 반사된 지구 이미지는 그날 어느 때보다 취약하고 어느 때보다 소중해 보였다. 그 창백한 푸른 점은 우주의 무한한 검음 속에 매달린 우리의 유일한 집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바깥의 그 거대한 공동체에 참여하려면 먼저 이 집 안의 불을 꺼야 했다. 물질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그 거대한 순환에서 질량이 빛과 영원히 춤추는 그곳에서 우리는 일시적인 여행자일 뿐이었다. 시간이 강처럼 흘러갈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멀리 가는가가 아니라 가면서 무엇을 가져가는가였다. 2026년은 단순히 달로 돌아온 해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내부 어둠과 대면한 해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보이저들의 고요한 메시지가 마침내 수신자에게 도달했을 때 온답은 목소리가 아니라 느낌이었다. 성장하고 오라. 이는 우주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았지만 이 군중 속에 자리를 잡기 위해 먼저 인간이 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다. 미래는 더 이상 별들이 얼마나 먼가와 관련되지 않았다. 미래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지는 거리로 형성될 것이다. 그 큰 침묵이 깨졌지만 대화의 차례는 이제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 이제 듣는 시간이었다. 땅에, 물에, 공기에, 그리고 서로의 고요한 비명을 듣는 시간. 왜냐하면 우주는 자신과 화해한 자들의 목소리만 영원히 남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벨벳 같은 어둠 속에서 손에 쥔 거의 꺼져가는 횃불을 한쪽에 놓고 자신의 내부 빛을 켜기로 결정한 날, 진정으로 별들의 아이가 될 것이다. 어두운 숲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나무 뒤에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우리처럼 희망하며, 우리처럼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양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부르려 애쓰지만 폭풍 때문에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조난자들일 뿐이었다. 폭풍이 가라앉고 물이 잔잔해지며 그 첫 큰 접촉이 일어날 때 첫 번째 말은 아마도 사과일 것이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세계로부터, 그리고 그토록 많은 시간을 낭비한 우리의 거대한 잠재력으로부터 하는 사과. 이제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차가운 반짝임들은 더 이상 멀고 낯설지 않다. 각각이 등불이고 길잡이이며 상기자이다. 우리는 거기에 있고 그들도 여기 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과 공간의 모든 복잡한 직물 속에서 이 먼지 알갱이 위에 이 이상한 종의 이야기는 우주의 그 거대한 도서관에서 가장 영예로운 선반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침묵은 끝났다. 이제 속삭임이 차례는 우리에게 있다.